안녕하세요. 라미드랩스 한무희 대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AZ900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펀더먼탈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 자격증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킹, 그 다음에 보안,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AZ900이라는 자격증은 기초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컨셉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자격증이죠. 자, 그래서 음, 크게 이 자격증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 기본적인 개념들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애저 서비스의 그런 애저 아키텍처,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개념들,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저 관리 및 거버넌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자,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스포츠 경기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과연 활용이 될 것인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저리그, 미국의 MLB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자, 어떻게 활용할까요? 자, 이 MLB에서는 애저의 그 IoT, 그 사물 인터넷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모으고 관리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그 사물 인터넷 장비를 활용하면 거기서 이제 다양한 그런 센서들 있죠. 센서들이 이제 예를 들면 경기장 주변에 뭐 카메라를 부착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선수들 그다음에 경기 현장에서의 경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캡처합니다. 거기서 여러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수집을 하죠. 예를 들면 투수가 뭐 공을 던지는 속도라든지 타자가 스윙을 하는 속도라든지 선수의 위치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값들을 센서로부터 수집을 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뭔가 예측하는 모델링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애저의 스토리지 서비스 중에 하나인 블록 스토리지라는 곳에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기타 이제 데이터 처리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분산 환경에서 처리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도구나 뭐 이런 머신러닝 이런 서비스를 또 활용해서 앞에서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측 모델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면 투수가 뭐 투구 스타일이 어떻고 타자의 그런 성적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특정 투수에 대해서 타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뭐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라든지 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크게는 이런 모델링 결과를 이용해서 이 팀이 어떠한 그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이 선수는 어떤 식으로 성적을 개선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특정 차제에 대한 투구 전략을 구상하거나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수비 전략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 전략이나 선수 성적 개선에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헬스케어 분야는 어떨까요? 자, G 헬스케어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의료 분야에서 이러한 MS 애저를 활용해서 뭔가 여러 가지 혁신들을 이루어내고 있는데요. 애저를 도입해서 의료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여기서의 이미지는 실제로 그 환자들을 이제 관리할 때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고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X선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CT 사진이라든지 여러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미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크기가 크고 굉장히 의료 정보이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훼손된 이미지로 잘못 판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개인
보안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른 액세스 속도를 가지고 원할 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블록 스토리지나 파일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사용해서 의료 이미지를 신속하게 저장, 그다음 필요한 시간에 액세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빅데이터 처리 기능이나 머신러닝 기능을 또 이용하면 이런 의료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예측해서 뭐 건강 기록, 생체 신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통합해서 질병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의료 이미지를 분석한다든지 관련된 뭐 약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으로 이제 진료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죠. 그래서 애저 플랫폼을 활용하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IoT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가지고 의료진이 이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조치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 관련된 의료기기들도 장비들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걸 전송해서 또 거기서 분석되는 분석 도구와 연계해서 그 결과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뭐 스포츠 분야든 아니면 의료 분야든 이렇게 사실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클라우드가 뭐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클라우드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할 때 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실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서비스 유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꼭 애저에 특화됐다기보다는 일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루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뭘까라는 항목에서 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서비스 제공자와 그 다음에 사용자 이 둘 간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어떤 거를 누가 가져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모델이 있습니다. 퍼블릭, 뭐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뭐 이런 모델들이 있고 이런 모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정하게 운영을 하는지 그다음에 뭐 사용량 기반의 모델 그다음에 뭐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요 챕터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앞에서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공유 구성이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등의 그런 리소스의 통합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요청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다. 이는 최소한의 이용 절차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속히 할당되어 제공된다. 정의를 만들다 보니 아무래도 뭔가 음, 어렵죠. 문장이 길고 다양한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컴퓨팅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서 내 컴퓨터나 내 PC나 내 디바이스에서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뭐 앱이라든지 뭐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컴퓨팅 활동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소한의 절차 또는 공급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뭐 뭔가 순서적으로 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점에 바로바로 접속해서 사용하고 마치
내 로컬 PC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예, 정의를 살펴봤는데 조금 어렵죠. 네, 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설명을 쭉 드리긴 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쉽게 설명을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컴퓨터에서 제공해주던 여러 가지 리소스와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인프라를 비유적으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름이죠, 클라우드가. 그래서 이 구름이 이렇게 인터넷을 표현할 때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고요. 기존에는 자기 컴퓨터, 자기 뭐 스마트폰, 자기 태블릿 이렇게 개인이 갖고 있던 자신 또는 자기 개인이나 자기 조직, 회사에서 제공하던 IT 리소스를 내가 없더라도 그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서비스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비스는 뭐 예를 들면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기타 분석 활동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얘네들은 예를 들면 음, 요즘은 이제 폰에 사진을 다 저장하지 않아도 클라우드에 서버에 어딘가 저장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가져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스트리밍 앱을 통해서 내 폰에 저장을 꼭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필요한 음악을 그때그때 검색해서 스트리밍 받아서 이렇게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심지어는 내 폰에 또는 내 PC에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어, 작성 도구가 없더라도 구글 독스나 뭐 이런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또 대표적인데 그런 다큐멘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구글 문서 이런 거 쓰면 마치 워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는 컴퓨터에서 제공했던 건데 이거를 로컬에 없더라도 이제 이런 IT 리소스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소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좋냐? 온디맨드 셀프 서비스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다 깔아가지고 뭐 다 쓰고 뭐 그다음에 필요 없는데도 계속 비용 사서 구매해 놔야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컬로 깔아놓는 거랑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이제 비용이 우선 절감이 되겠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쓰니까.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되니까. 안 쓰면 비용이 안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그거를 구매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민첩하게 고객의 소비 요구에 따라 시장이 변화에 따라 대응하기 쉽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지역이나 어떤 물리적인 그런 한계들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 컴퓨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다른 컴퓨터 사서 막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필요가 없죠. 그냥 인터넷만 접속이 되면 내 PC가 장애가 생겼건 우리 서버가 문제가 생겼건 상관없이 어, 언제든 가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안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전 세계 이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온디맨드 그다음에 도구도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걸 그때그때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또 단점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클라우드 모델이 이제 뭐 몇 가지 형태의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용 클라우드라는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인프라와 리소스를 여러 사람, 그냥 퍼블릭하게 다수의 고객과 공유하는 그런 형태를 공용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는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내가 거기서 필요한 리소스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컴퓨팅 자원이 요 시간에 뭐 잠깐 쓰겠다 그러면
짧은 기간에 저비용으로 마련하고 운영 관리에 부담이 적죠. 예를 들면 개발자가 다양한 개발 환경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PC가 한 개밖에 없어요. 아니면 PC가 지금 다양한 그런 운영체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내 지금 윈도우즈가 깔려 있는데 리눅스 머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노트북을 한 대 더 사서 거기에 리눅스를 깔든지 아니면 내 PC를 리눅스로 갈아엎고 거기서 작업을 하든지 뭐 이래야 됐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을 이용하면 어, 클라우드에 리눅스 서버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걸 그냥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배포를 하면 실제로 내 PC에는 전혀 없더라도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필요에 따라 리소스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를 내가 필요한 만큼 쓰기 때문에 어,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겠죠. 네, 처음에 막 장비 사고, 그 다음에 세팅하고, 예를 들어서 어, 그런 것들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장비 서버를 한 대 구매하더라도, 그 다음에 거기에 네트워크 물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세팅하고 하는데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이렇게 가상 머신 이런 거 쓰면 그냥 거기서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클릭 클릭 클릭만 하면 딱 세팅이 딱 끝나거든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도 그런 인프라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그 서비스 제공 업체가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간소하죠. 근데 뭐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네,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죠. 물론 이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뒤에 나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또 아예 내 회사에서 내 노트북 또는 내 서버, 내 장비에서만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랑 뭔가 퍼블릭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내 중요한 데이터를 고객 데이터나 뭐 이런 개인정보를 올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안에 대한 신경을 조금 더 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나 아니면 인터넷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 업체가 뭐 갑자기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서비스를 중단한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공용 클라우드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사설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인데, 아까 공용은 그냥 퍼블릭하게 오픈돼서 내가 접속해서, 그렇다고 이제 퍼블릭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거를 볼 수 있거나 이렇게 돼 있지는 않죠. 하지만, 어, 누구에게나 이 서비스를 특정한 비용이나 절차를 통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예 특화된 그런 서비스인 거죠, 얘는. 그래서 단일 기업이나 조직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그런 클라우드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안이나 뭔가 이런 것들 컨트롤하고 옵션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민감하고 중요한 기업에는 뭔가 우리에게 특화된 우리만의 클라우드를 만들어 세팅해서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뭐 가상화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시스템의 성능이나 비용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특정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상화나 자원관리 기술을 사용하면 사설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회사 내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그 소속된 멤버들 또는 로케이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보안이 좋겠죠. 예, 자체 데이터 센터 내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을 제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통제나 제어인데, 이를테면 그 인프라나 리소스를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퍼블릭 클라우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갖고 있는 권한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 입맛에 맞게
디테일하게 하기가 어디까지는 좀 가능하지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특정 업계에서 특정 분야나 특정 업계에서는 어떤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이나 표준, 규칙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군에서 그런 규정, 준수해야 되는 규정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걸 세팅하고 그거를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클라우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보안이라든지 통제라든지 필요한 규정을 준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거고요. 그런데 또 아무래도 퍼블릭에 비해서는 자체적으로 인프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리소스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자체적으로만 운영하고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불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데요. 얘는 이름에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결합한 거죠. 네, 그래서 두 개의 나름의 장점들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클라우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건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기업이 특정 분야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고 그 다음에 특정 분야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쓰고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결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장성도 제공하고 유연성도 제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구축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뭔가 애저 클라우드의 추가 리소스 사용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만 부하를 분산시킨다든지 아니면 내부 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유사시에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복구를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섞어서 운영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는 두 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유연하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 쓸 수도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쓸 수 있고 이렇게 리소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은 사설 클라우드에 두고 그 다음에 확장성을 위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또 쓰고 이렇게 보안 같은 것들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쓰면 아무래도 비용을 어, 내가 필요한 만큼 늘리거나 리소스를 줄이거나 하는 것들이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은 들지만 꼭 필요한 것만 프라이빗에 쓰고 퍼블릭에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쓰면 비용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단점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복잡하죠. 네. 두 개의 클라우드 모델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복잡성, 그 다음에 세팅, 여러 가지 챌린지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부분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간에 뭔가 데이터를,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동한다든지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네트워크나 대역폭, 그 다음에 데이터 이동에 따른 속도나 비용, 그 다음에 뭐 지연,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무결성 관리,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이제 단점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참고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요게 이제 주로 다루긴 하지만 커뮤니티 클라우드는 특정한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특정 산업군이나 산업 그룹에서 공유되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그래서 마치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중간쯤 된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여러 조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클라우드 리소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완전히 퍼블릭하게 누구에게나 다 쓰는 그런
범용적인 그러한 리소스나 서비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동일한 산업군, 그 다음에 보안 요구사항, 규제 이런 것들이 거의 공유하는 그런 같이 쓰는 조직들에서는 하나가 세팅이 되면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특정 커뮤니티의 고유한 자기네 그룹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옵션 중에 하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다뤘던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쫙 비교를 해보면 자, 퍼블릭 클라우드는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이 그냥 다양한 산업군에서 쓸 수 있을 거고요. 일반적인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웹을 개발한다. 웹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면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로컬에서 개발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음, 올리면 전 세계 사용자에게 확장성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인프라를 좀 쉽게 구축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진입을 빠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다양한 그 환경들, 그 다음에 인프라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금융이나 뭐 의료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같은 데서 이제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민감한 고객 데이터, 의료 정보도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거든요. 이런 고객 데이터,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자체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관리하고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퍼블릭하게 사용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규제나 뭐 데이터 주권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특정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하고 데이터 주권을 이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적합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몰을 운영할 때 뭔가 부하가 들쭉날쭉하겠죠. 뭐 예를 들면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면 뭔가 특정 뭐 크리스마스 시즌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제품이 몰리는 막 시즌들이 있겠죠. 몰리는 시간대나 시즌이 있는데 그때 막 예상치 못한 트래픽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쓰기에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스럽죠. 하지만 또 개인적인 고객 정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이제 써야 되겠죠. 그러면 부하나 분산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기간이나 이벤트에서 마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한다. 트래픽이 발생하면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 리소스를 활용해서 부하를 분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재복구하고 이걸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때,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설 클라우드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있는데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백업하고 복구를 해서 이렇게 뭔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속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퍼블릭을 쓰든 프라이빗을 쓰든 하이브리드 쓰든 이런 이 어떤 모델을 쓸 거냐는 조직의 요구사항,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이제 비용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통제를 어디까지 할 거냐, 확장성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면 조직의 목표와 필요에 맞게 해서 조직의 어떤 효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그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사용자 간의 어떤 책임을 나눠서 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를 정의한 것이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공동 책임 모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걸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그런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와 사용자 간의 그런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역할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협력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요. 보안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공업체에서는 안정적인 인프라 보안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적절하게 보안하고 액세스 관리, 뭐 디렉토리 관리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공동 책임 모델을 이제 MS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어느 부분을 책임져야 되느냐 이것들을 이제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요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건데요. MS 애저에서 제공해주는 공동 책임 모델입니다. 우리가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뭔가 고려하고 평가할 때 이런 공동 책임 모델, 책임을 분담하는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처리하는 보안 작업,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작업을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사용할 때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공자는 어디까지 제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PC, 자기 서버가 고유하게 다 전체를 다 가져간다. 그럼 온프레미스 맨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지금 보면 모든 전체 스택, 모든 책임을 다 가져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이동할수록 여기 사스, 파스, 아이아스 뭐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또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런 차이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얘네들 간의 일부 책임이 이제 고객한테로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일부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제 스택의 배포 유형에 따라서 사용자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그 책임 영역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어, 뭐 데이터라든지 엔드포인트, 계정, 액세스 관리 이런 것들은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 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지는 이런 영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객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영역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반씩 되어 있는 것, 쉐어드라고 되어 있는 요런 삼각형들은 공동으로 이렇게 옵션에 따라서 관리를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모든 것을 고객이 가져가는 다 설치하고 운영하는 온프레미스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이 스택에서는 모든 책임을 다 커스터머 고객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 아이아스, 파스, 사스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이제 고객의 책임들은 점점 줄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점점 늘죠.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반드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어, 물리적인 호스트,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이런 그런 하드웨어나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MS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입에 따라 바뀌어지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 보안과 관련한 디렉토리 서비스, 응용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통제, 그 다음에 OS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아이아스 그 인프라 스트럭처까지 이제 커스터머가 가져가는 경우에는 OS 부분을 이제 고객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파스나 사스로 가면 이쪽은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음,
고객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인포메이션 데이터, 그다음에 그 고객이 사용하는 장비들, 모바일 PC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계정과 뭐 이런 보안과 관련한 계정 구조라든지 권한 이런 것들은 어, 어떤 플랫폼과 상관없이 어떤 서비스와 상관없이 고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요소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잘 보시고 이 부분은 공용으로 책임지는구나. 이 부분은 그 제공업체가 책임지는구나. 이 부분은 그 이 누구지? 그 커스터머가 책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제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스냐, 파스냐, 아이아스냐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설명을 들으시고 요게 이렇게 나눠주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량 기반 모델인데요. Pay as you go. 자,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돼요. 이게 이제 사용량 기반 모델입니다. 네, 사용량 기반 모델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리소스와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아주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비용을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꼭 사용하는 만큼만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고 그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막 정액제로 해서 안 쓰지도 않는데 억지로 막 돈을 내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비용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트래픽이 막 갑자기 많이 생겼다. 뭐 변경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변경이나 트래픽 변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절감 측면. 그래서 지금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인프라 구축과 비교하면 초기에 뭐 그런 인프라 세팅을 하거나 그런 구축에 드는 비용이 현저하게 줄죠. 그리고 사용하는 만큼만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증가에 따라서 확장성이 용이한데 사용자는 필요한 만큼 리소스를 증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확장성을 활용하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 리소스를 필요에 따라 늘리기도 하고 줄일 수가 있죠. 이거를 막 굳이 온프레미스처럼 처음에 얼만큼 딱 세팅을 해놨는데 서버 구축하고 도입을 해놨는데 안 써서 생각보다 트래픽이 적어서 뭐 서버를 놀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낫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량 기반 모델은 이런 식으로 어, 사용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사용량 기반 모델을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로 리소스의 사용량을 측정하겠죠. 그래서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할 때 내가 필요한 리소스 양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상 머신을 얼만큼 썼다, 스토리지, 네트워크 대역폭 이런 자원을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이제 계산하고요. 측정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측정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계산하겠죠. 서비스 제공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사용자의 리소스 사용량을 이제 측정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비용을 산정하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뭐 월별 또는 시간당 비용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청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유연하게 청구하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죠. 사용자는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사용된 양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뭐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사용량 기반 모델이고요. 얘가 굉장히 클라우드 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거 외에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데요. 음, 이
요 자격증을 해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인데 클라우드의 고가형성 및 스케일링 성능, 그다음에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보안 및 거버넌스, 그다음에 관리 효율성 이렇게 7가지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7가지의 이점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7가지 이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가용성, High Availability인데요. 가용성이라는 말을 떻게 설명하냐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중단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중단이 최소화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vailability는 보안 쪽에서도 사용된 용어고 그 다음에 뭐 품질 특성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내가 원하는 때에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만큼 제공을 안정적으로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용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가용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중단될 확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뭐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뭐 트래픽이 증가해서 접속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제한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하고 그다음에 걔네들 간의 리소스를 복제해서 장비나 서버가 아니면 네트워크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다른 쪽에 복제해 놓은 서버에서 백업 서버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바로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가 날아가는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바로 연이어서 다른 서버가 서비스를 바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이런 하드웨어 장애나 네트워크 문제 상황을 대비해서 백업이나 복구 계획을 보통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가용성이라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스케일 성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확장성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해도 되죠. 클라우드 서비스는 리소스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확장이나 축소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온프레미스 같이 내 PC나 아니면 내 회사에 자체적으로 사용량을 예측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서버를 구축해 놨다. 그러면 실제로 그만큼 안 쓸 경우에 남게 되고요. 근데 또 만약에 그 내가 예상했던 우리가 가용한 환경 이상으로 트래픽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원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소스를 줄이거나 늘리는 게 용이하지 않은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네트워크라든지 뭐 하다못해 어, 하드웨어, 그 메모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서비스의 트랜잭션의 수라든지 여러 가지 리소스를 자유롭게 확장하고 축소가 굉장히 용이하죠. 유연하죠. 그래서 뭐 수요가 변동되거나 예상치 못한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자동화된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크게 이제 수평적으로 스케일링 할 수도 있고 수직적으로 스케일링 할 수 있는데 수평적 스케일링은 추가 서버나 가상 머신을 추가로 쭉 만들어서 트래픽이 늘어났을 때 대응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서버, 기존의 하나의 서버에서 또는 가상 머신에서 얘가 갖고 있는 뭐 메모리 용량이라든지 퍼포먼스의 성능을 늘려서 얘가 더 많은 리소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건 다양한 형태로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고가용성, 그 다음에 스케일링 성능 이런 것들은 뭐 고객이 비즈니스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때 장애가 발생해도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고 작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즈니스 연속성이 향상되겠죠. 그 다음에 UX, 사용자 경험이 개선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가능성을 장애가 없고
성능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가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리소스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를 동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성능을 굉장히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reliability인데요. 얘는 시스템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뭐 그 기본적인 인프라,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관리 작업을 다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좋겠죠. 예를 들면 OS를 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든지, 뭐 보안 패치를 최신화한다든지, 뭐 백업이라든지, 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복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내 PC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관리자가 시스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붙어서 주기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다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 업체는 안정적 운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보안 패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백업, 복구 뭐 이런 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대규모의 인프라를 운영할 때 보안이나 안정성을 위한 최신 기술 통합 방어 메커니즘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온프레미스로 쓰면 뭐 최신 보안 패치라든지 최신 기술이라든지 최신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도입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굉장히 용이하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엄격한 물리적 보안, 네트워크 보호를 통해서 고객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장애가 발생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분산되고 이렇게 다중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화된 복권 메커니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가용성이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어, 얘는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일관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를 제공해주는 능력이 여기 예측 가능성인데요. 음, 사용자가 시스템의 동작을 예측해서 비즈니스 운영, 예산, 리소스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게 작동하고 예측 가능한, 예상 가능한 결과를 제공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레벨 계약, SLA, 그 다음에 성능 지표, 용량 계획, 뭐 비용 산정,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음, 우리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살펴봤고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 좀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용량 기반으로 이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필요한 리소스의 양을 계산해 보면 얼만큼의 비용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전에. 그리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이용해서 제공의 안정성, 가용성, 응답 시간들을 거기에 딱 명시하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공업체는 뭐 기술이나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또 이런 모니터링이나 분석 도구를 이제 계속 제공하기 때문에 성능 데이터, 사용량 추이 이런 것들을 쫙 시각화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이걸 통해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비즈니스의 신뢰도가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고객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믿을 만하구나 라고 하는 비즈니스 연속성,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고객의 신뢰도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뭐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크가 아무래도 줄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 손실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소시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고객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기본적인 활동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을 줄이게 되고 업계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그리고 최신 어떤 기술이나 환경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효율성이 당연히 향상이 될 거고요. 확장성, 유연성 당연히 증가하겠죠. 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기네 온프레미스로 다 구축한다고 해서 보안이 100% 안전하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퍼블릭이 됐든 뭐가 됐든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겠죠. 어,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공들을 통해서 데이터나 리소스의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식별 액세스 제어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디도스에 대한 예방, 위험 탐지, 분석 이런 다양한 그 보안과 관련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이 또는 개별 조직이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zure Security Center에서는 이런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보안 위협을 이렇게 탐지하거든요.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안 기능 다 제공하죠. 예를 들면 인증서, VPN 게이트웨이, 파이어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을 이제 강화하고 제공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조직의 정책,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는 거버넌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zure Policy 에서는 조직의 리소스 배포에 대한 규칙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이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블루프린트 미리 정의된 어떤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개별 보안 정책이나 전략이나 어떤 보안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 조직에서 또는 개인이 일일이 만들려면 사실 시간이나 비용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놓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미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고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사전 정의된 뭔가 템플릿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보안이나 규정 준수, 네트워킹에 에서 이미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하고 그걸 통해서 보안을 훨씬 더 강화하고 뭔가 일관된 이렇게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를 배포하거나 이런 것들 단순화하고 어떤 그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매니지먼트 앤 빌링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리소스의 사용량 추적하고 비용 관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예산 및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안 및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고급 보안 기능, 거버넌스 도구를 제공하면 조직의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런 보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안의 3대 그런 요소들을 유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 주고요.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즈니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효율성이라는 것을 좀 다뤄볼 건데요. 자, 관리 효율성은 조직이 어떤 자원이나 프로세스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직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뭔가 리소스를 낭비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최적으로 활용해서 조직이 당면한 목표,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루틴한 업무들을 자동화해주면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가상 서버 인스턴스의 프로비저닝이라든지 확장, 복구, 백업,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루틴한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동화하면 일일이 매번 세팅하는 것을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로비저닝이란 말은 이제 특정 그 IT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인프라를 생성하고 설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인스턴스를 만드는 그리고 세팅하는 뭐 그런 작업이 있겠죠. 예를 들면 가상 서버 인스턴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눅스를 깔아서 리눅스를 웹 서버로 만들겠다. 또는 메일 서버로 만들겠다. 그러면 뭐 하드웨어는 칩셋은 뭐 쓰고 그다음에 어, 그 SSD는 몇 기가를 쓰고 그다음에 메모리는 몇 기가를 쓰고 그다음에 뭐 그 할당은 메모리 양의 할당은 어떻게 하고 OS 버전은 뭘 올리고 거기에 필요한 웹 서비스는 뭐 어떤 서비스는 뭘 깔고 그 다음에 거기에 DB 서버는 무슨 버전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 이렇게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자동화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관리 효율성의 어떤 한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셀프 서비스 포털 필요한 리소스를 쉽게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IT 부서나 이런 담당자들이 개입하지 않고도 훨씬 더 음,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얘기지만 리소스가 확장 축소가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나 보안 패치를 매번 찾아서 해주거나 하는 것들을 만약에 IT 담당자가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럼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놓칠 수도 있고 시간을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시스템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 그 공동 책임 모델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들을 좀 이렇게 그림에서 보긴 했었죠. 그러면 이제 그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IaaS, PaaS, SaaS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각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좀 네,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리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요리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그냥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손을 대지 않고 따로 뭔가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재료를 사거나 뭐 이렇게 조리를 하는 과정 없이 그냥 주문하면 그 음식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뭔가 요리 학원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재료나 그다음에 그 주방의 조리 도구나 이런 것들은 요리 학원에서 딱 어느 정도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또 레시피도 어느 정도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서 만들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갖추어진 상황에서 그냥 거기에 준비된 재료와 준비된 도구를 활용해서 정해진 레시피를 가지고 짝짝짝짝 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예 뭔가 주방을 가서 공유 주방 딱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 있는 뭐 화로라든지
그다음에 칼이라든지 도마라든지 뭐 이런 집기류 같은 것들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재료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뭐 무슨 음식을 만들지도 내가 준비하고 뭐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드는 레시피대로 가겠죠. 자, 이렇게 요리를 만들 때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왜 굳이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느냐?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뭐 사스, 파스, 아이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조금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뭐 100% 맞진 않지만 예를 들면 사스라고 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그러한 개념은 음식을 그냥 바로 제공받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음식을 제공받는 레스토랑에 비유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뭔가 원하는 음식 주문하고 받아서 소비만 하는 것처럼 뭐 여기에 준비 과정이라든지 레시피라든지 어떤 도구를 쓸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음식의 품질과 유지 보수는 레스토랑에서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책임을 지겠죠. 그 다음에 플랫폼 애저 서비스 파스는 사실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마치 주방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조리 환경, 레시피, 조리 도구, 뭐 재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그 주어진 그런 플랫폼 위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도구 선택하고 조리법을 따라서 음식을 조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방에 대한 인프라, 그 다음에 관리 이런 것들은 이 플랫폼 제공 업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냥 음식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아스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인데 얘는 주방의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비어있는 공간, 가스레인지, 오븐, 조리기구, 뭐 냉장고 이런 기본적 요소들만 딱 제공하고요. 나머지는 사용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음식을 만들어내고 모든 요리 과정, 재료 직접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빈 공간에 필요한 조리도구와 식재료를 가져와서 음식 만들고 조리를 해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제공업체에서 책임지는 거는 이 그 조리 공간에 대한 책임만 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사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음식을 딱 요리해서 나오는 것처럼 즉시 사용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받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주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별도의 세팅 같은 걸 하지 않고도 바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업체에서는 이런 모든 인프라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관리까지도 다 제공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 서비스, 뭐 구글에 제공해주는 뭐 지메일, 그다음에 MS에 제공한 한메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웹 기반의 이메일 서비스죠. 그러면 거기에 사실 이메일을 운영하려면 음, 이런 그 SMTP 그럼 뭐 팝3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버들을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눅스에 또는 뭐 유닉스 머신에 이렇게 서버들을 올리고 서버를 세팅하고 돌리고 그다음에 계정 관리도 해줘야 되고 네트워크 관리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음, 그냥 회원가입 등록해서 계정만 설정해주면 바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CRM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객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 뭐 또는 협업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오피스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미리 정의된 소프트웨어를 웹상에서 구글 문서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아무래도 즉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굉장히 편하고 빨리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 신경 안 써도 되죠. 이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드웨어 업데이트, 운영체제 업데이트, 보안 패치 이런 거 사용자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죠. 제공업체가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
데이터 백업 이런 거 다 관리해주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이런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유지보수 신경 안 써도 되죠. 확장성 이거는 뭐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긴 하지만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량 조정하고 추가적인 기능과 서비스를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음, 이메일을 쓰는데 뭐 1기가를 쓴다. 근데 갑자기 뭔가 막 이렇게 트래픽이 많아지고 내가 저장할 게 많아져 가지고 1기가로 부족해요. 그러면 뭐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돈을 더 내면 뭐 5기가도 쓸 수 있고 10기가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로컬에서 저게 온프레미스로 한다. 그러면 어 만약에 뭐 세팅값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실제 물리적인 SSD나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준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확장성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용이하죠. 자, 그러면 뭐 장점만 있느냐?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을 그냥 제공하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데는 좀 불편합니다. 그쵸? 사용자는 제공되는 기능과 설정이 한정됐기 때문에 내가 맞춤화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쓰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제한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소유나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가끔 이제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 업체를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 의존성에 대한 제약인데 뭐 이거는 클라우드가 다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뭔가 중단되면 서비스 이용에 굉장히 큰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스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사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얘는 그 요리 학원에서 레시피랑 그다음에 재료 다 그다음 환경 다 이렇게 받아서 쓰는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를 할 때 이미 그 개발과 배포를 위한 플랫폼을 다 제공해 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나 개발 환경을 다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음, 어, 뭐 자바 프로그래밍을 한다. 아니면 웹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러면 웹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하드웨어 리소스뿐만 아니라 서버,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개발 환경, 통합 개발 환경이라든지 뭐 이클립스라든지 이런 개발 도구나 개발 환경들, 그 다음에 뭐 자바 그 버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다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개발자는 순수하게 어플리케이션 개발만 신경 쓰면 되고 환경 세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는 이런 플랫폼을 배포하고 확장하고 보완하고 뭐 관리 작업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인프라 관리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앱 개발, 뭐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뭐 여러 가지 요즘에 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 플랫폼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순수하게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코딩, 그다음에 뭐 모바일 앱 뭐 자바나 코틀린으로 코딩하는 그런 개발 이런 거에만 딱 신경을 쓰면 되고 나머지는 배포라든지 뭐 버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 자체에 대한 관리는 이 파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업체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보다는 그 사용자가 좀 더 할 수 있는 범위가 늘긴 했죠. 자, 그러면 이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뭘까? 아무래도 내가 내 노트북이나 내 회사의 서버에 뭔가 세팅을 다 해서 한다 그러면 개발 환경 세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포라든지 확장이라든지 보안, 패치, DB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는 또는 개발 조직에서 이러한 그 관리에 들어가는 소비되는 시간, 노력, 리소스를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 동일하게 자동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만약에 트래픽이 막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웹 서비스 쓰는데 트래픽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을 해주니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플랫폼이 관리하는 환경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디테일한 세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이나 기능이 좀 제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한적인 개발 환경이 어떤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특정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 플랫폼 기반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내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전하거나 하는데 조금 제약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업체의 종속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어떤 확장성이 조금 제한되죠. 그래서 플랫폼 자체에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갖고 있는 그런 제약사항들에게 뭔가 리소스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자유롭게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파스보다 플랫폼 as a 서비스보다 훨씬 더 자유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 업체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제공해 주는 거죠. 가상화된 컴퓨팅 리소스만 제공해 주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가상 머신, 가상 서버, VM, 그 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이런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대신 업체는 이런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만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주고 사용자는 그 위에 뭔가 뭐 가상 머신을 세팅하거나 생성하거나 인스턴스 생성하거나 설정하거나 그다음에 운영 체제를 뭔가 이렇게 관리하거나 어플리케이션 관리하거나 뭐 이런 인프라 관리를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 생성 및 설정, 운영 체제, 어플리케이션 관리, 인프라 관리 이런 거를 다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업체는 인프라의 가용성 수준만 이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뭐 예를 들면 대규모의 웹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다음에 개발 테스트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세팅해서 운영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손 보거나 아니면 미세한 세팅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쪽 사용자가 손볼 게 많겠죠.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IaaS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쓸 때의 장점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세 가지 중에 가장 유연성이 높겠죠. 네, 사용자가 자기 입맛에 맞춰서 구성하는 게 훨씬 더 가장 유리하고요. 그래서 가상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구성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즉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자가 이런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할 수 있죠. 직접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운영에 대한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리소스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어, 필요한 만큼만 리소스 사용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서비스 중에 가장 그 사용자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들이 가장 많은 거죠. 아까 처음에 공동 책임, 공동 관리 책임 그 그래프 기억해 보시면 이쪽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해야 되는 영역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 관리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이나 기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를 세팅하고 운영하는 데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은 맥락인데 초기에 인스턴스 하나 세팅할 때도 사실 손볼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초기 인프라 설정과 구성에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런 기술적인 이해도나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래도 하기 어렵겠죠. 초기 설정이 복잡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장성이 아무래도 제한이 있죠. 그래서 가용한 하드웨어 자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확장이나 부하 분산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팅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뤘던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특징, 그 다음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고객이 우리 조직의 또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운영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것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애저 아키텍처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한 부분, 가상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스토리지 서비스 유형들, 그 다음에 액세스 및 보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실제로 애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관리 및 거버넌스 관련된 비용, 모니터링, 그다음에 기타 이제 관리나 배포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는 주로 보안이나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나 용어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가상화를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제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VM웨어 이런 것도 있는데 벌추얼 머신, 예, 가상 머신이 있는데요. 먼저 컨테이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는 우리가 보통 그 큰 짐을 이렇게 담는 어떤 상자 같은 거를 컨테이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해운 업계에서 예를 들면 짐을 한 번에 다 실어가지고 이 짐을 뭐 트럭으로 가다가 기차로 가다가 다시 배로 옮겨 타다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운송 방식, 운송 수단과 그 다음에 그 짐 자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틀인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IT 쪽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T 쪽에서 컨테이너라는 개념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독립적인 실행 환경을 묶어서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과 이 어플리케이션과 연관된 종속성, 이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라이브러리라든지 패키지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하나로 퉁친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가볍고 이식 가능한 일종의 패키지 같은 거고요. 이거는 특정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에 의존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이렇게 그 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실행과 환경을 좀 분리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패키지 설정을 함께 패키징하면 뭔가 얘가 한꺼번에 쭉 이동이 되니까 이동성, 일관성을 굉장히 어, 이렇게 제공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컨테이너의 최근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이제 도커 서비스인데요. 도커는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관리하는데 이런 것들 제공해주는 일종의 플랫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개발을 한다. 근데 도커 컨테이너로 패키징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코드, 그 다음에 마이너리 여러 가지 기타 라이브러리와 패키지 이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컨테이너를 만들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패키징을 해버리면
얘를 내가 지금 로컬 개발 환경에서 개발하던 환경을 패키징 했어요. 그럼 요거를 요 패키징한 그 컨테이너를 그대로 들고 가서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에 딱 올려버리면 그쪽에서도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성이나 이식성, 보안성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짝짝짝짝 조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것들 구축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컨테이너라는 개념인데요. 음, 애저에서 이제 컨테이너와 그다음에 가상 머신, 벌추얼 머신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 물리적인 호스트가 있고 그 위에 얘를 가상화합니다. OS와 뭐 여러 가지 것들 가상화하고 그 위에 이런 컨테이너들이 인스턴스들이 쭉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컨테이너를 하나 딱 띄어서 만약에 다른 운영 환경에 딱 설치를 하면 거기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패키징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본 OS 가정하고 컨테이너화된 앱이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파일 스토리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환경들 그리고 OS 자체를 이런 환경들 OS를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일관되기만 하면 기본 OS 및 인프라의 차이가 추상화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을 추상화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고요. 예를 들면 뭐 윈도우 호스트 위에서 윈도우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죠. OS 변경은 물론 불가능하고요. 자, 이게 이제 컨테이너의 이제 개념인데 벌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건데 얘는 동일한 하드웨어나 호스트, OS 파일, 라이브러리 위에 일종의 VM웨어, 벌추얼 머신이 인스턴스들이 올라가는데 이 안에는 가상화된 OS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운영 체제의 인스턴스가 하나의 하드웨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호스트는 리눅스다. 윈도우다. 그러면 그 위에 뭐 리눅스, 윈도우, 뭐 맥OS 이런 식으로 다양한 OS들이 하나의 호스트 위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벌추얼 머신의 컨셉이고요. 컨테이너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죠. 음, 그래서 가상 머신은 호스트 운영 체제 위에 가상화된 하드웨어 계층을 올리고 게스트 운영 체제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하는 방식이고요. 굉장히 독립적인 운영 체제, 이쪽이죠. 예, 그 다음에 가상 CPU, 메모리, 디스크, 뭐 이런 리소스를 이제 각자 여기에 그 개별 인스턴스가 가지게 되죠. 그거에 반면에 컨테이너는 호스트 운영 체제와 컨테이너 엔진 사이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 호스트 운영 체제의 커널을 이쪽을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컨테이너는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상대적으로 벌처럴 머신보다는 가벼운 실행 환경이고 어, 여기 어플리케이션의 종속성을 좀 분리해주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죠.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어, 가상 머신은 아예 독립적인 운영 체제가 돌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완전히 가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격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독자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컨테이너는 어떤 면에서 이런 호스트 운영 체제나 커널을 쉐어하기 때문에 가상화 그 뭐지 격리 수준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얘는 아무래도 OS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헤비하겠죠. 무겁고 인스턴스가 더 크죠. 그래서 얘네들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사용하는 양이 많을수록 호스트가 가지는 부담이 크죠. 성능 저하나 리소스 사용량이 이제 클 수가 있고요. 근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는 컨테이너는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하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봤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컨테이너는 뭔가 부팅이나 라이브러리 로드 같은 거는 굳이 안 해도 되고
더 많은 인스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패치, 업데이트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용이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밑에서 다 해주니까. 그런데 얘는 특정 운영체제, 동일한 운영체제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음, 자, 그 다음에 VM 벌추얼 머신은 그거에 비해서 다양한 운영체제를 실행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서버에서 다양한 운영체제를 돌려볼 수 있고, 물리적인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버의 프로비저닝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왜냐면 다 묶어서 가니까. 근데 음, OS 이미지, 라이브러리, 어플리케이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 사용이나 어, 그 성능 저하,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가상머신 같은 경우는 여러 운영체제를 동시에 뭐 이렇게 운영하거나 격리된 환경을 제공할 때 쓴다고 하면 이 컨테이너는 좀 더 가볍고 빠른 실행이나 확장이 필요할 때 어, 컨테이너가 더 적절하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자, 가상 네트워크라는 것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가상 네트워크는 이름 그대로 실제 네트워크가 아니라 가상의 벌추얼한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으로 구성된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해 주겠죠. 그리고 그런 벌추얼 머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이런 여러 가지 리소스를 이 가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가상화된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걔네들 간의 가상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가상화 기술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어떤 실제 하드웨어나 물리적인 제약 없이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IP 어드레스, 서브넷, 가상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죠. 그러니까 실제 네트워크랑 동일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는데 가상 환경에서 가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라는 게 이제 가상 네트워크고 당연히 애주어도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애저 가상 네트워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기본 구성 요소이고 리소스나 가상 머신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애저 가상 네트워크의 시나리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아이고, 잠깐만요. 인터넷하고 애저 리소스 간에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저 리소스 간에 통신을 한다든지 온프로미스 리소스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통신한다든지 뭐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 한다든지 라우팅 한다든지 기타 애저 서비스와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서비스나 이런 리소스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해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물리적인 환경에서도 사실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작업이지만 이거를 가상으로 해주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애저 가상 네트워크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다뤄볼 거는 애저 퍼블릭 엔드포인트. 그래서 퍼블릭 엔드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이것도 애저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들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안 이런 것과 관련한 사용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는 퍼블릭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API 서비스 이렇게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가능한 리소스에 대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은 외부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어드레스 IP 주소를 치면 또는 웹 주소를 치면 그 주소에 해당되는 IP 주소로 변환돼서 그 웹 서비스를 이제 리퀘스트하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얘는 외부로 오픈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퍼블릭 엔드포인트를 쓰죠. 그 다음에 API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퍼블릭하게 다양한 사용자가 다양한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퍼블릭하게 사용돼야 되는 그런 리소스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그 퍼블릭 IP 주소, 예, 그 주소를 사용해서 사설 IP가 아니라 그 공식 IP를 사용해서 인터넷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직접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도 있겠죠. 프라이빗은 마치 그냥 사설 IP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버추얼 네트워크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은 버추얼 애저 버추얼 네트워크 안에서만 액세스하고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인터넷에 직접 액세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거쳐가든지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는 이제 내부적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프라이빗 IP, 사설 IP, 공인 IP가 아니라 사설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버추얼 네트워크 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설 IP 쓰니까 아마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 될 거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이나 네트워크 용리가 훨씬 더 강화되는 강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퍼블릭 엔드포인트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는 필요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시나리오에서 사용될 수가 있죠. 퍼블릭 엔드포인트는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서 액세스를 가능한 그런 리소스를 제공해 주는 거, 뭐웹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API 서비스라든지 사용자가 또는 클라이언트가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접속해야 되는 경우. 근데 반면에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벌추얼 네트워크 안에다가 격리시켜서 뭔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뭔가 그런 경우, 그래서 외부에서 직접 액세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이나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네트워크 관련한 그런 개념들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서비스인데요. 자, 애저에서 스토리지 서비스, 그러니까 저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클라우드가 아무래도 이런 저장소를 운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 애저에서 클라우드에서만 쓰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이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연계되는 그런 애저 스토리지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데이터 객체에 대해서 그런 고가용성, 확장성, 내구성, 보안 스토리지를 제공한다. 이런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장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얘는 뭔가 내구성이나 고가연성이다 그러면 뭔가 그 하드웨어가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보호하고 로컬 재해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 그런 장애로부터 이제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단계로 복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가형성을 유지해주는 뭐 그런 기능들도 이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해주고요. 보안은 당연히 중요한 서비스겠죠. 그래서 암호화돼서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거, 그 다음에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해주죠. 그리고 대규모로 이제 확장이 가능한데 오늘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데이터 저장소나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용성이 높아지고 뭔가 스케일러빌리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용량 확장이 이제 가능한 장점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뭔가 하드웨어라든지 어, 기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애저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업데이트나 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죠. 네,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HTTP나 HTTPS와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디서든지 액세스할 수 있죠.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애저 스토리지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런 자연재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내구성이나 고가용성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에 대한 암호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보안을 만족할 수 있고, 확장성 좋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나 유보수가 편하고, 그다음에 HTTP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액세스하는 게 어렵지 않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서비스 유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다섯 가지. 애저 블록 스토리지, 파일 스토리지, 큐 스토리지, 테이블, 그다음에 디스크 스토리지 이렇게 다섯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간단히 좀 보면요. 블록 스토리지는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일관되지 않은 그런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형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한 디렉토리 안에 뭐 JPEG 파일, 그 다음에 MP4 파일, 그 다음에 워드, 뭐 HWP, PDF 이렇게 뭐 이미지 파일, 동영상, 문서 파일 이렇게 한꺼번에 다 그냥 저장해서 운영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얘는 아무래도 대용량의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스케일링이 용이하고 고가형성, 내구성, 보안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일 스토리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얘는 그 가상 머신 간에 파일을 공유하거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공유할 때 용이한 그러한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SMB 프로토콜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이나 서버, 기타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그 쉐어드 파일 시스템, 파일 공유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을 가능한 거죠. 그래서 파일 공유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 링크 보내서 파일 쉐어링하고 이런 거 할 때 이런 기능,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파일 스토리지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큐 스토리지는 큐라는 거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동기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싱크하게 비동기적으로 메시지 기반 통신을 하기 위한 저장소고요. 큐라는 것이 이렇게 차곡차곡 순서대로 오는 메시지를 하나씩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큐를 통해서 메시지를 쉽게 생성하고 읽고 수정 삭제가 가능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간에 비동기적인 순차적인 작업을 처리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스토리지는 그 NoSQL 형태로 뭔가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뭔가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각 항목은 키를 기반으로 고유한 식별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SQL, 그러니까 관계형 DB 같은 거를 이제 셋업을 하면 SQL 형태로 이제 보통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NoSQL 형태로 반구조화된 뭔가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테이블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키 값과 키를 가지고 이제 식별자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뭐 그런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저 테이블 스토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스토리지는 가상 머신용 디스크 스토리지를 이제 제공해 주는데 얘는 가상 머신에 연결된 디스크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데이터의 영속성, 그 다음에 가상머신의 디스크 용량, 이런 것들을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들이 있고, 그거의 용도에 맞게 이러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접목해서 이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안과 관련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Azure Active Directory, AD, 를 좀 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기반의 Identify and Access Management 서비스, 식별 접근 관리를 서비스하는 건데, 보안에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죠. 이를테면, 어,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고,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는 접근하면 안 되고, 허가된 사용자도 허가된 권한만큼만 접근할 수 있고, 뭐 이러한 이제 보안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서는 다수의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접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진짜 그 사람이냐, 라는 것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정보에,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되겠죠. 그것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AD,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인증과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어, 유효하다면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서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 이렇게 특정 역할, 그 다음에 디렉토리 이런 정보들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보안 접근을 운영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능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싱글 사인온, 그다음에 멀티팩터 인증, 엑세스 제어, 그다음에 앱 갤러리, 뭐 B2B, B2C 식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네,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 사인온 SSO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가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의 어플리케이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다양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때 매번 인증을 한다기보다는 한 번 인증하면 단일 인증을 통해서 한 번의 로그인을 통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어, 번거롭지 않게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싱글 사인온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조직 내에 한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이 이제 허용된 직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애저 AD 서비스를 이용해서 싱글 사인온 기능을 이용해서 애저 포탈, 그다음에 오피스 365, 그다음에 세일즈 폴스, 드랍박스 등등등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냥 간편하게 한 번만 로그인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애저 포탈을 이용할 때 로그인 해야 되고 오피스 쓸 때도 로그인 해야 되고 드랍박스 쓸 때 로그인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싱글 사이언온이라는 기능을 옵션을 세팅해 놓으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 싱글 사인온 기능입니다. 이거를 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멀티팩터 인증, 그래서 MFA라고 하는데 뭐 다중 인증이라고도 하고요. 뭐 다차원 인증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얘는 뭐냐면 반대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인증 요소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를테면 패스워드만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뭐 이런 전제인 거죠. 워낙 그 악의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해커들이나 이런 보안 위협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한 가지 요소, 뭐 아주 대표적으로 뭐 패스워드, 아이디에 따른 패스워드만 가지고는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패스워드가 워낙 쉽게 도용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브루트포스나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을 통해서 음,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인증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인증 요소를 한꺼번에 쓰는 그러한 기법을 MFA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밀번호와 함께 추가적인 인증 요소를 사용해서 인증을 좀 더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계정을 무단 액세스를 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러한 개념이고요. 사용자가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에 로그인 할 때 비밀번호 당연히 넣을 거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SMS나 뭐 앱에 표시되는 뭐 일회용 코드라든지 아니면 얼굴 인식, 뭐 지문 인식 이런 생체 인식 같은 이런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패스워드 확인한 다음에 뭐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뭐 일회용 코드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증 요소를 여러 가지를 제공해서 로그인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 것이 다중인증,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뭐 또 세 번째로 이제 앱 갤러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애저 포털에서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일종의 카탈로그 같은 건데요. AD와 통합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면 애저 AD를 통해서 앱 갤러리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거나 설정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뭐 싱글 사인온이나 MFA 같은 옵션들을 함께 사용해서 나는 뭐 싱글 사인온으로 요 앱, 요 앱, 요 앱은 한꺼번에 가겠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앱 갤러리에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포스, 드랍박스, 뭐 슬랙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앱들이 쭉 있는데 클라우드 앱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세일즈포스와 드랍박스를 싱글 사인온으로 로그인하겠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죠.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앱 갤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과 관련한 이제 몇 가지 용어들,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zure Role Based Access Control이라고 RBAC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얘는 Azure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자나 서비스 주체에게 역할을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특정 롤은 이러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이 롤은 여기까지 가지고 이 롤은 여기까지 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할당하고 역할에 해당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특정 작업 또는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는 그 역할에 이렇게 해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있으면 사용자에게 이 사람은 뭐 어드민, 이 사람은 뭐 사용자, 이 사람은 뭐 게스트 이런 식으로 역할을 먼저 정의해 놓고 사용자마다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사전 정의된 역할이나 사용자 정의의 역할을 이제 제공해주고 서비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는 그 역할에 따라서 리소스 그룹이나 가상 머신, 저장소 등에서 그 역할들을 할당해주고 그거에 맞춰서 액세스를 제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안을 접근할 때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제약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러니까 사용자가 접근을 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불필요한 접근을 하지 않도록 허용해 주지 않는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권한 원칙을 여기서는 롤 베스트 액세스 컨트롤은 그렇게 접근하는 건데 최소한의 접근 권한 원칙을 부여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그걸 통해서 보안을 굉장히 강화하고 실수나 아니면 권한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잘못된 액세스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것이 요 컨셉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제로 트러스트는 뭐냐면 기존의 신뢰 기반 모델을 전환해서 모든 액세스 요청을 신뢰하지 않고 검증을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내에서 모든 사용자나 장치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것들이 하는 액세스는 우선 믿을 수 없다라고 깔고 간다는 거죠. 신뢰하지 않고 액세스 요청에 대한 신원을 검증하고 권한을 동적으로 할당해주고 부여해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양한 보안 기술과 원칙을 이제 결합해서 가고요. 아까 뭐 다중 요소 인증이라든지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라든지 뭐 행위 기반 분석, 인증서 기반 인증, 데이터 암호화 등등등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나 원칙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어, 최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접근이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신뢰 없이 간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라고 이제 깔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외부 네트워크에서 그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다 이제 검사해서 보안 위협을 차단하고 탐지하고 차단하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하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층 방어 모델, 디펜스 인덱스 모델인데요. 얘는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컨트롤과 방어 계층을 한 단계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겹겹이 쌓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뭔가 왜 그런 선물 같은 거 열면 포장지 열면 또 있고 또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문을 하나 열면 그 다음이 열리고 그 다음 문이 있고 그 다음 또 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층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안 컨트롤과 방어 계층을 여러 단계로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는 시스템 보호하는 모델인데 마치 한 문이 뚫려도 그 다음 것이 버틸 것이라 가정해서 여러 개의 보안 도구나 메커니즘이나 정책을 겹겹이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네트워크에 침입하거나 악성 행위를 할 때, 시도할 때 여러 가지 다중 계층의 방어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나가 뚫리더라도 그 다음 게 맞고 뭐 또 다른 게 뚫리더라도 그 다음 게 맞고 이렇게 액세스를 다중적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공격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이제 그런 심층 방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용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방화벽, 뭐 침입 탐지, 방지 시스템, IDPS, 그 다음에 VPN, 그 다음에 뭐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어떤 파이어월, 그다음에 그 백신 프로그램,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로깅, 모니터링 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역할들이 다르지만 얘네들을 다층적으로 여러 요소로 착착착 쌓아서 그러니까 막기도 하고 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접근 시도나 해킹 시도 자체를 뭔가 필터링하고 탐지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악성 행위로부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침입이나 침해 사건을 식별하고 대응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나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모델이 심층 방어 모델, 디펜스 인뎁스 모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들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부디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원하시는 자격증 꼭 취득하셔서 소망하시는 일들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